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강으로 끝내는 고전문학 함께할 강사 신지원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딱 10강으로 이 고전문학을 다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전 운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문학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 고전 운문을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요, 아주 기초 해석법부터 그 다음에 문학사의 흐름까지 한번 쫙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우리가 딱 10강으로 끝내줄까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고전 논문, 고전 산문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요. 자신감 가지고 오늘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요, 첫 번째 시간 뭘 배우냐면요, 고전 논문 독해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별도로 필수 어휘 프린트가 나갔는데 여러분들 다 프린트 하셨어요? 제가 시간상 이 필수 어휘에 대해서는요, 하나하나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오늘은 독해법 위주로 나가게 될 거고요. 필수 어휘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열심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어휘 프린트 안에 이게 맥락상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상세하게 다 설명해 놨거든요. 양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적어도 그건 외워야지 아주 기초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약속 좀 해주세요. 그거는 꼭 외워주시고요. 언제까지 외우시냐면은 3강 전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3강 들을 때는 이미 그 어휘 프린트 다 외웠다는 거 전제하에 수업할 거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미 숙제 하나 나갔습니다. 필수 어휘 프린트 꼭 외워주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 고전 운문 독해법을 좀 나가보기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 운문을 마주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세국어가 살아나올 때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 어휘들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일단 오늘은 첫 번째 문제, 중세국어가 살아나오면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파트에 중세국어를 떠올리고 이거 언제 나오나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 중세국어 그렇게 복잡하게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이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아주 기본적인 차이점 정도만 알면은요, 고전 운문 해석은 다 해요. 게다가 요새는요, 좀 추세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이 중세국어 비중 자체가. 웬만하면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사항만 알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어적기가 적용되었다는 이 차이점부터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이어적기가 뭔지 지금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들은 알아요 할 텐데 잘 안 한 친구들은 알쏭달쏭하죠. 자, 이 이어적기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아주 쉽게 내가 아침에 먹은 국이 짰어 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요. 자, 뒤에 오는 조사, 전미사 이런 친구들이 모음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요, 이쪽이 비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버리냐면은 이거를 옛날에 쓸 때는 라고 썼습니다. 소리나는 그대로죠. 이게 바로 이어적기예요. 고전 원문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이어적기 표시가 뭐냐면요, 가장 흔한 게 안자시니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뭐뭐뭐 타시로다, 그 다음에 또 그죠? 뭐뭐뭐 없으니. 우리나라 말 같긴 한데 뭔가 말끔하게 읽히지는 않고 찝찝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자, 이게 바로 이어적기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런 게 뒤에 붙으면 이어적기를 썼다더라 라는 거 알면요, 여러분들 감 잡히죠? 이거 어떻게 읽어줘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원형을 추정할 수 있겠어요? 그쵸? 이거를 안자시니, 자, 얘는요, 따라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타시로다.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즉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침을 소리 나는 대로 다 위로 올려갖고 편하게 소리 나는 대로 썼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거 이상하다 싶은 게 있으면요, 속으로 조그맣게 소리내서 읽어보면은 대부분 이 원형이 잡힙니다. 현재 지금 발음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소하다 싶으면은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발음이 현대어랑 뭐가 제일 유사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은 이 뒷부분은 좀 망가질 수가 있어도요, 앞에 어간 쪽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알아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래와 반침, 어두자운군 요렇게 읽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중세국어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나오지 않고 나와봤자 이 정도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약간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아래아는요. 아래아는 참 잘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그 한글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떻게 읽으세요, 요거?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들 누구나 얘 이거 한글 하고 읽으시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아래아는요, 일단 아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걸 아로 읽고 현대어랑 뭐가 제일 유사하지를 유추해보면요, 대부분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로 읽어도 좀 이상해요. 얘는 잘 안 읽혀요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요, 한번 같은 걸 넣어줘 보세요. 물론 이 외에도요, 약간 이런 소리 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요거, 두 번째는 요 요렇게 읽어보시면요, 대부분의 이 중세국어들이 다 읽힙니다. 자, 근데 어느 때 아고 어느 때 의예요? 궁금하죠? 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첫째 음절, 즉 첫 번째 글자 올 때 아가 되겠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언제? 둘째 음절에 아래 아가 찍혀 있으면 한번 으로 읽어보세요. 자, 음절 뭔지 아시죠? 요게 첫 번째 음절, 글이 두 번째 음절입니다. 즉, 맨 앞에 오게 되면은 일단 아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으로 읽어보시면요, 대부분의 글들이 다 읽힙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읽어도요, 거의 다 잡혀요. 자, 그 다음에 반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봐서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적용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거 예응으로 먼저 읽어보시고, 이거 좀 안 잡힌다 싶을 때는 시옷으로 넣어서 읽어보시면 대다수 문제가 뚫리고요. 그 다음에 어두자운군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괴상한 글자가 나옵니다. 이런 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뭐라고 읽지? 라고 당황할 수가 있는데, 요거 읽는 거 되게 쉬워요. 두 개가 오든 세 개가 오든요, 여기 뒤에 있는 요 글자들 있죠? 얘네를 된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즉,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이렇게 부스트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뭐라고 읽어줄까요? 여기는 그죠? 끝.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서 한번 조금 보시자면은,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전 논문 보면서 마주하는 글자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뭘까요? 여기부터 읽어줘야죠. 이거 나오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자, 첫 번째로요. 그치. 이렇게 어두자운군. 단어 맨 앞에 머리에 자음이 이렇게 군집해서 몰려있는 거, 요런 거는 어떻게? 된소리로 읽어주랬지. 그죠? 약속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지금 첫째 음절에서는 첫 음절 아래아는 아로 읽는다라고 했죠. 자, 근데 뒤에 이 모음이 붙어 있네요. 그냥 합치면 돼요. 합치면 어떻게 생겨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무엇을 할 때, 그때입니다. 이거 때 아니고, 그때입니다. 시간 같은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 정도만 읽을 줄 안다면은 과히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정도까지는 다 읽을 수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흔들흔들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문법 공부할 때도 되게 헷갈려 하는데 중세국어에서는요. 국외음화나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안 된다? 그쵸?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요. 국외음화나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은 우리 발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지금 이걸 굳이 여러분들을 막 불편하게 만들려고 생긴 그런 법칙들이 아니라 우리가 발음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더 편한데 해서 발음이 옮겨갔고 지금 현대의 이런 발음들을 뭔가 규칙화해서 정리한 것들이 이런 규칙들이잖아요. 이거 현대의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것, 중세가 발음이 더 불편해요. 이런 거 국외음화 두음 법칙 적용하면 더 발음이 편해지는데 그러면 이쪽이 현대구나. 요거를 먼저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 국외음화나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읽느냐? 자, 국외음화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뭐예요? 뭐 앞뒤 다 빼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시각화하자면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은 뭐? 요 말이 그야말로 머리 두. 단어의 맨 앞에는 올 수가 없다. 왜? 되게 불편해요. 이거 발음하려면. 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중세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이게 다 살아있다는 얘기죠. 얘네도 살아있고 얘네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일러서 가로되 이르다, 말하다 그 단어 있죠. 그 단어들이 중세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자, 이렇게 써요. 아니면은 내가 뭐뭐를 일러 가로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 자, 두음 법칙. 지금 현대에서는 저렇게 앞에 니은이 못 오는데 중세에서는 이 두음 법칙 적용을 안 시켜줘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현대화 시켜서 생각을 해줘야 되죠. 니르다 닐러. 이게 현대로 오면은 어떤 단어로 왔을까? 자, 앞에 저렇게 니은이 못 오면 우리가 어떻게 발음을 해주죠? 얘네들을 현대라고 치면 이거를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현대라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내가 무엇을 일러서 가로되 내가 그것을 이르다. 내가 뭘 말해줬다라고 때 그 이르다.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국외음화 같은 건 어떻게 생기느냐? 마찬가지로. 쓰인 글자가 국외음화나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게 현대라면 어떻게 표기하지? 라는 걸 찾아내야 된다고 했죠. 가장 많은 게 뭐 꽃이 비다 라는 식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은 뭘 겨? 디다? 디다? 어떤 친구들은 디지다?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 이거 국외음화 적용이 안 된 상태죠. 중세국어. 만약에 적용을 해준다고 한다면 현대 국어라면은 꽃이 지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요. 고전문문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전문문을 읽을 때 가장 힘든 거 첫 번째 중세국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어. 그 중에 중세국어 해결을 받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어휘 프린트 있죠. 요거까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거까지 3강 전까지 싹 다 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3강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괴로워하는 각종 한자어들, 자, 이 난관은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볼 거예요. 그 전에 이 중세국어 요거 법칙들
딱 세 가지 법칙이거든요. 중세국어에 있는 세 가지 법칙 반드시 꼭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거에 이어서 잠깐 우리 쉬었다가요. 이 문학사의 흐름을 통해서 작품별 아주 기본적인 특성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문학사의 특성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1강이라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뤄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초적으로 읽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읽는 방법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여러분들의 베이스를 다져줄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문학사 자체를요, 제대로 쫙 흐름을 잡아서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내신에서 간혹가다 다뤄주긴 하는데 주로 그 시험 범위 내용 때문에 중간에 툭툭 끊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을 온전히 잡고 있지를 못해요. 자, 물론 몰라도 풉니다. 배경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것이 수능 국어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과도한 암기량을 요구한다거나 하지 않거든요. 제시된 자료 분석만 할 수 있으면 참 편한데, 자, 그러면 우리 문학사 지금 왜 배워요? 문학사라고 하니까 지금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들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학사를 공부해 줘야 되는 이유는요, 3점짜리 그 보기 문제 딸려올 때 그 박스 안에 문학사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물론 처음 보는 내용 읽고 자신 있게 풀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처음 접하는 내용, 시험장에서 떨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겹치면요, 차분하게 읽기가 힘들어요. 손 떨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은 한결 심적 부담감이 덜해지죠. 그래서 문학사를 좀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며 자습서를요, 다 풀어도 꼭 한두 개씩은 잘 모르는 작품들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국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학 만점은 못 받나?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다 가능한데 그때 선행되는 지식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소한 작품을 보고서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으면 돼요. 그 주어진 자료란 3점 보기 문제 얘기하는데, 이 3점 보기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많이 줍니다. 작가에 대한 이해를 줄 때도 있고, 시대, 문학사에 관련한 이야기를 줄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표현상 특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줄 때도 있죠. 그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해서 풀어내느냐, 사실 여기에서 성패가 갈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학사의 흐름을 먼저 잡아두고, 여기 요렇게 조선전기래, 조선전기는 대부분 좀 이런 특징이야 라는 거 정도 아주 기본적인 개요만 잡아놓고 있어도요, 보기 읽는 시간 줄어들고 보기 내용 이해 시간 훨씬 빨라지고 따라서 작품 해석이 빨라져요. 여러분들이 생소한 작품을 만났어요. 어떻게 손이 떨려요? 보기에서 보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의 사설시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겠지. 잡히는 게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잡히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 문학사의 흐름에 따라 이 작품의 패턴, 즉 문학사 시대별로 작품들이 좀 일정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해봤다는 얘기예요. 자, 수능에요. 어느 시대가 가장 많이 나와요? 선생님, 저는요 시간이 없어요. 아주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저는 어디만 공부하면 될까요? 물론 다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데 시간 여력상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선시대가 거의 수능 문학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학사를 잡는다, 문학사 공부를 해본다 라고 했을 때요,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잘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조선의 전기와 후기예요. 이때 문학작품도 집중돼서 나오고 또 양도 많고 길이도 좀 길어요.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작품을 해설을 외우려고 해요. 밑에 자습서에 이렇게 밑줄 긋고 뭐라고 써져 있으면은 요만한 요 글씨,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떠야 보이는 그 작은 글씨들까지 다 외우려고 해요.
그렇게 한 3, 4일 공부하다가 나가 떨어져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시대별로 문학작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요, 개별 작품 공부 안 하면요, 너무 찜찜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죠. 어떻게 하시냐면요, 조선 전기나 후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이게 조선 전기다, 후기다, 아니면 작가 이름 보고 이거 조선 전기 사람이네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때 전기나 후기는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지 라고 스스로 딱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문학사의 특징만 제대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작품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개별적인 작품을 하나하나 공부한다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봤을 때 얘는 조선 후기의 규방가사구나.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겠군. 한번 읽어볼까? 이 정도까지만 되면 되고요. 자, 그 외의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항상 갈등하게 만드는 저기 고대부터 시작해서 신라, 고려, 이거 어떡하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품별 공부로 좀 시간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그 외의 시기, 즉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고대나 고려, 신라 이쪽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외워 이러라는 건 아니고요. 이 시대별 대표작으로 꼽히는 것들이 있죠. 그 내용, 흐름, 내용의 흐름. 이거요, 화자가 여잔데 님이 떠나갔어. 그래서 슬퍼했었지. 이 정도가 내용의 흐름이에요. 뭐 주제랑 맞닿아 있죠. 요 정도만 기억해 두면요, 시험장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이쪽은 진짜 잘 안 나와요. 시간 투자는 이쪽에 좀 하시되 문학사의 흐름별로. 저는 개별 작품을 공부 안 하다니 손이 떨립니다. 어떻게 하죠? 제 아무리 수능이 작품 해석 능력을, 분석 능력을 물어본다고 해도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은 암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다면은 그 시간은 조선시대 외 시기에 쓰시길, 대표작 위주로 큰 주제와 내용의 흐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각각의 시어를 막 외우자. 요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작품 분석 방법은 3강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우리가 오늘은 요 고대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흔히 떠올리는 그 고대 가요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무도화가랑 구지가죠. 그야말로 우리가요, 우가차카 우가던 그 시대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작품들이 나올 때 처음부터 아주 정형화된 운문의 형태로 나온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집단 그 제의 같은 걸 할 때 부르던 그런 것들이 집단 서사적인 성격을 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점차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막 제사 지내고 이럴 때 말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를 해오고 대다수 배경설화와 함께 작품이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설화가 없으면요, 작품 해석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배경설화가 함께 전해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작품의 개별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요, 이때 고대가요 같은 경우에는 배경설화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기억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이 대표작들은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정읍사 등이 있고요. 수능에서 출제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향가가 있어요. 뭐 향가가 발현된 뭐 구체적인 시기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향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라 이 정도로만 떠올려줘도 이 정도면 거의 뭐 90점 이상이죠. A입니다, A. 자, 신라시대의 향가, 이게 왜 향가예요? 라는 질문을 제가 예전에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래, 아주 근원적인 것에 물음을 가지는구나, 너는 크게 될 아이야 했었는데, 향찰로 기록된 노래가자입니다. 향찰로 기록된 노래이기 때문에 향가라고 해요. 자, 이게 주로 창작층이 누구였냐면요, 승려나 화랑들 같은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이죠. 서민의 문학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뤘던 게 승려가 있기 때문에 불교적 주술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내용도 간혹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향가가 이 제막매가 찬 기파란가, 요 정도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학교 내신에서도 만나고 너무나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공부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은 EBS 수능 연계교재나 이런 데 보면은 같이 엮여 나올 때 모죽질환가, 처용가, 안민가 등도 좀 추가로 더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내용들은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정도만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우리는요, 작품 해석론을 배우자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 하나하나 해설 풀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요거 내용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다. 요 정도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키포인트는 저쪽이 아니잖아요. 자, 다음에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모의고사에 정말 간혹 등장을 좀 합니다. 고려가요가요,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이게 평민의 문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학들을 보시면요, 주제가 지금의 유행가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평민의 문학이다.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고려가요가 문제로 나왔을 때 좀 자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예요. 사랑 얘기 되게 많아요. 자연에 대한 예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남녀 간의 사랑.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네 지금 유행가도 사랑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평민의 정서를 다 고스란히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 얘기가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감정 표현이 좀 직설적이에요. 돌려 얘기하지 않고요. 거의 보면은 사랑에 목맨 사람들 같아요. 굉장히 저돌적이거든요. 또 여성 화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자, 그래서 이 평민 문학이라는 특징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사랑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감정 표현이라든가 어떤 표현법에서 그 절제되고 막 정제된 이런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자유롭고 분출하는 그런 문학 작품이 많았다라는 흐름 정도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분연체라는 거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후렴구는 여러분들이 고려가요 작품 한번 펴보시면은 1년 밑에 후렴구, 2년 밑에 후렴구, 뭐 이런 식으로 후렴구가 달린 경우가 많아요. 요 얘기합니다. 요건 형식적 특성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넣어둔 거지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울 그럴 내용들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소한 작품을 분석을 하려면은 작품 하나하나 개별 작품 외우는 거 말고 전체 흐름, 문학사의 전체 흐름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조선장기라면 이런 특징, 고려시대는 이런 특징, 요 정도 잡아두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대표작으로 언급해 놓은 작품들은요, 여러분들이 저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라고 할 때 공부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 작품들의 해설을 달달달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용의 흐름, 주제 위주로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요 진짜 공부를 해줘야 될 거는 점점 다가옵니다. 조선시대인데 그 전에 하나만 더 볼게요. 경기체가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한림별곡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림별곡은요 이제 더 읽어보기 같은 데서 한 번씩 마주하게 되는데 이 역시도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고려시대 평민문학이 고려가요고요. 그 다음에 귀족문학으로 경기체가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 한림별곡은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잘난 척. 내용을 보면 이래요. 나 이것도 읽고 이것도 읽고 이것도 읽고 나 책 이렇게 많이 읽었다. 어때? 멋있어?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기찬 감정 의식 세계를 노래한다라고 되게 멋있게 설명을 해놨는데 잘 안 들어오죠.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 표출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자부심이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잘난 척이죠. 잘난 척에다가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향락적인 생활들 요런 것까지 같이 다루게 되는데 이 내용이요.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접할까 수능에서는 한림별곡이 거의 나올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둘 중에 고려시대에 고려가요랑 경기체가 중에 둘 중에 뭐가 나올까요 하면요. 고려가요제 경기체가가 아니에요. 경기체가가 한자도 너무 많이 쓰이고 그래서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안 살아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가요가 훨씬 높게 평가받습니다. 진솔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기울여 줄 곳은 고려가요고요. 경기체가는 언급 안 하고 지나가기 찜찜하니까 한번 언급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조선 전기. 조선 전기는 대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 조선시대에 처음에 훈민정음도 창작되고 그랬는데요. 이때부터 평민문학이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조선시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양반 사대부 계층입니다. 자, 이거 밑에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안 좋은 버릇이죠. 암기부터 시작하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조선이 건국을 했고요. 그래도 조선 전기는요. 조선이 상당히 탄탄해요. 임진왜란 전 얘기하거든요. 자, 임진왜란 전까지는 조선이 살만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막 생겨서 상당히 임금의 권위도 높고요. 사대부들도 목에 지금 기부스가 들어갔어요. 자, 이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지배했던 거 뭐? 유교 아니에요? 유교 사회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양반 사대부들이 문학 작품을 창작한다고 할 때 이 가치관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울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아, 조선전기 그래 이제 막 개국했는데 벌써부터 왕권이 흔들리면 안 되죠. 자, 조선전기에 왕권이 상당히 강한 편이고 자, 그리고 양반 사대부들은 유교를 숭상했다. 그러면은 문학 작품은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생각 가치관을 반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1번이 이겁니다. 1번이 임금에 대한 충정이에요.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려운 말로 뭐 충신, 연주지사 혹은 충신, 군지사 아니면 뭐 연군지정을 표현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유배를 가도 임금님 사랑해요 하트 뿅 다 그거잖아요. 이게 1번 유교사회라는 걸 감안하고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대부들이 또 좋아했던 게 자연친화. 그거 되게 많아요.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학문을 닦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라 했거든요. 학문의 추구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라일체의 삶 이런 걸 굉장히 이상적으로 여겼거든요. 그게 맨날 이거 나올 때가 뭐 갈매기, 산 이런 거, 달, 너도 내 친구, 너도 내 친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대부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내용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학문을 해라. 당연하죠. 사대부들이 학문하는 사람들인데 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자, 이런 얘기들 정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갈라진다라는 거 오늘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앞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조선 전기 운문의 흐름이 크게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보자면요. 조선 전기에 이제 시조가 많이 발달을 합니다. 자, 시조 이거 앞에서 다를 거 없는 설명이죠. 유학자들이나 양반 사대부들의 이념과 사상 또 가치관들을 담아요. 이 3장 6구 45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초장, 중장, 종장에다가 딱 외우죠.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굉장히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이 시조를 처음에 썼어요. 이렇게 정형화된 틀에 내용을 담는 걸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시조 자체가요. 우리의 사상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형식이다
라고 사대부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수 맞추고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자, 처음에 회고가, 태평가, 절이가 등이 조선 초기 주류를 이루다가 조금씩 이 조선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친화, 학문의 추구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교 인연 같은 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요런 내용들, 요런 거는 뭐 사대부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창작자가 사대부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는 내용들이고요. 기녀시조, 여기가 좀 특이하죠. 기녀시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조선 전기의 흐름이 사대부, 조선 전기의 운문 창작자가요, 사대부랑 기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대부들은 정말 유교 이념 그 자체예요. 나머지 다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유교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기녀는요, 유교적인 이념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그래서요, 상당히 좀 자유롭고, 그리고 주제 같은 것도요, 사랑 같은 걸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녀시조가 막 형식 파괴를 하고 빠밤 나타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형식은 다 갖춰줘요. 갖춰주는데 다루는 주제가, 사대부들은 당연히 유교 이념이 반영된 내용들, 임금님, 자연친화, 학문, 유교 이념, 뭐 교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해서 기녀들은 사대부 그런 이념, 유교의 이념의 지배를 받지 않는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우리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시조랑 가사랑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물론 뭐 수능에 이게 시조계 가사하게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설을 읽을 때 이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가사는요, 시조보다는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길이가 좀 정해지지 않고요, 되게 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봤을 때.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요, 그냥 이 3장 6구 45자 요게 맞추다 보니까 할 말이 이렇게 많은데 답답해서 내용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많은데 이 할 말을요, 길게 담아내는 거예요. 길이가 정해지지 않고 점점 더 길어지게 되고요. 이 역시도 작자층이 생소하지 않고 사대부들이 지었기 때문에 유교적이고 교훈적인 이념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를 거 없죠. 양반 사대부들의 풍류, 맨날 뭐 달 떠 있고 나 배 타고 가는데 너무 좋아, 이거 다 임금님 덕이에요 하는 그런 시조들, 그다음에 강호 한정, 이제 자연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감사와 충절. 이 조선 전기까지는 유배를 가도 아유, 나는 억울해요, 임금님. 임금님 나 안 잊어버렸죠? 임금님 사랑해요? 나 정말 임금님 사랑해요. 내 충심을 잊지 마세요. 임금님 사랑해요. 하트뿅. 다 이랬어요. 유배를 보내도 임금이. 자, 충신 연주제사 같은 작자층의 특성, 즉 사대부들의 특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양반 사대부 계층이 문학작품의 창작의 주류를 이뤘고, 시조와 가사가 크게 발달을 했는데, 시조는 일단은 좀 정형화된 틀에서 시작을 했고, 다뤄지는 내용은 뭐? 사대부들인데 유교적 이념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유교 이야기들, 유교와 관련된 임금님, 자연, 학문 이런 얘기들을 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할 말이 늘어났는데 시조에는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가사라고 조금 더 긴 거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 역시도 별반 다를 거 없이 아주 유교적이고 교훈적인 이념을 표현하는 데 쓰였다. 그래서 조선 전기 양반 사대부들이 창작한 내용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구나라는 거 확인하셨고, 조금 특이하게 하나 기녀시조에 있었죠. 유교적 가치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녀들이 지은 작품들은 딱 보면은 사랑 얘기 같은 걸 해요. 사대부들은 이런 거 언급 직설적으로 안 하거든요. 채통 떨어진다고. 자,
기녀들은요, 좀 상대적으로, 이 조선 전기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이 흐름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문학사에서요, 조선 후기는 언제를 얘기하냐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요. 자, 나라에 큰 난리가 2번이 났어요. 이 나라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폐허가 되고요. 그리고 평민계층이 지배계층에 크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지배체계, 이 조선이 갖추고 있었던 유교적인 가치관 자체가 무너져 내려요. 아, 임진왜란 전쟁 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지배층이잖아요. 누가 싸웠어요? 평민들, 승려들, 이런 사람들이 싸웠잖아요. 권위가 살아있겠어요? 양반 사대부들이? 그 유교적 이념이? 이거 이제 안 먹혀요. 자, 그래서 문학 창작 계층이 평민이나 부녀자로 확대됐다는 게 뭐냐면은 이 평민, 부녀자들 계층,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된 계층들이죠. 이 서민 계층들이 불만이 여기까지 쌓였는데 이제 이걸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고 짜증나는 일 많으니까 문학 작품을 창작을 하게 됐는데, 자, 이 창작 계층이 확대가 된 거죠. 양반 사대부들이 붓을 꺾은 건 아니고 그들도 쓰긴 쓰나 문학 창작 계층이 평민이나 부녀자까지 확대되면서 창작 계층이 확대돼요. 자, 그러면서 내용이 다양해지고 형식이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반 사대부들이 맨날 이러면서 얘기하던 우리 임금님, 유교 여기에서 벗어나서 평민들은요, 이런 거 상관없죠. 유교가 밥 먹여줘요? 아니잖아요. 내용이 엄청 다채로워집니다. 지배층 욕, 뭐 사랑, 아유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형식 역시도요. 평민들이 제대로 막 뭘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3장 6구 45자 이걸 맞춰가면서 써요. 힘들어요. 형식이 당연히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시조는요, 평시조, 연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하고, 그래도 연시조까지는 좀 사대부들이 지어요. 연달아 이 평시조가 요 3장 6구 45자면은 이게 연달아 몇 년씩 이어지는 게 연시조죠. 대표적인 이 사설시조, 크게 요 초장과 종장 말고 중장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요런 사설시조들, 이게 주로 평민들이 창작했던 작품들이고요. 자, 이렇게 형태가 다양화됐다. 그리고 양반 사대부들이 유교적인 이념을 다룬 시조와 더불어서, 자, 전란 이후 현실 반영,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새로운 형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태풍자, 서민들의 현실적인 삶을 반영하는 작잡 이상의 사설시조들이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유교적인 이념을 다룬 시조들이 아예 갑자기 한꺼번에 전멸을 한 건 아니었는데, 요런 것처럼 사대부들도 약간 노선 변경을 해서 막 한자어 많이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준다던가, 아니면 양반 입에서, 사대부 입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이런 현실의 어려움을 반영한 내용들도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설시조가 주로 평민들이 창작했다고 하죠. 세태풍자, 그리고 서민들의 현실적인 삶의 애환들을 노래하는 이러한 사설시조들이 함께 발달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평시조 형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이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망가진 그런 작품이네 라고 하면 얘는 조선 후기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사는 어떻게 발달을 했냐? 얘 이거 시조 흐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우리가 시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정형화된 형태로 있다가 점점 형식 파괴, 늘어나고 내용도 다채로워지고 형식도 파괴되고 내용도 다채로워졌다라고 했죠. 가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전기에 정격 가사, 딱딱 음모 맞추고 막 이랬던 거에 대해서
평민들이 이 가사를 쓰다 보니까 변화, 율격의 변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봤었던 정형화된 형태는 다 벗어난다. 시조나 가사나 똑같이 다 벗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작자층의 확대로요. 우국지정, 나라 걱정하는 거, 충신 연주제사, 인간님 사랑해요. 자, 이 유교적 이념보다 뭐? 신세한탄, 현실 비판과 풍자, 기행체험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조선 후기, 나라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지는 게 맞죠. 먹고 살기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신세한탄, 현실 비판과 풍자, 기행체험 등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규방가사 역시도 활발하게 창작이 됩니다. 규방가사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표현법이 상세해요. 표현법이 섬세하고 여성 특유의 뭐 그런 감성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헌안설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배운 내용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다 듣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데요. 복습할 때 뭘 포인트 잡아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거 기억하셔야죠. 자, 요거 전입니다. 이어적기가 적용된 우리 중세국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아, 받침이 뒤에 모음에 따라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다시 내려줘야죠.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아, 반침, 어두자음구 읽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아래아는 일단 아, 아니면 여기 반침은 뭐? 그죠? 자, 어두자음구는 이렇게 있으면은 맨 뒤에 거를 뭐로? 된 소리로. 자, 그 다음에 중세에는 국외음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거 왜 니은이 이렇게 앞에 오지? 라고 한다면은 닐러 이런 식으로 오면은 현대랑 지금 표기 방식이 다르네? 현대식으로 고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일러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죠.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전 원문을요, 공부를 작품별 공부 암기하는 걸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거 읽는 거 못하면요, 기억이 싹 다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기본 독해법이기 때문에 이거랑 더하기 어휘 프린트 숙제입니다.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작품을 하나하나 초점을 맞춰서 막 분석을 하고 이게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이 수능에서 생소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흔들림 없이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자는 거였죠. 그래서 독해법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학사를 통해서 보기 같은 데서 힌트가 주어졌을 때 내가 빠르게 내용 파악을 하고 작품 해석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문학사의 흐름을 같이 봤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 저 시간 없어요. 엑기스만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어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 특징 잘 알아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주로 건국 초기부터 조선이 살만한 시기, 양반 사대부 계층이 주류를 잃었고 이들이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 긴 것들 다 기억하기 어려우면은 교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게 기녀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황진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의 지배를 받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정서를 표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조선 후기로 가면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 이유죠. 자, 이때 어떻게 돼요? 지배계층의 지배 논리가 다 무너진 시대. 자, 그래서 평민들이 불만이 많고 이거를 문학작품을 통해 표출하기 시작한다. 자, 양반 사대부들이 붓을 꺾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유교적 이념은 좀 약화되고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은 한자어 말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작품들도 창작이 되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어떻게 해요? 평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형식이라든가 내용이 굉장히 다양화되는데 평민들은 주로 현실 비판 네, 좀 초점을 맞췄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요. 여러분들이 보기 박스에서 이거 조선 후기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설명이 나온다라고 했으면은 조선 후기 내가 배운 것들 간단하죠. 이 내용들 싹 떠올려주고 그러면은 이 작품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 정도 내용만 잘 알아놓으셔도 여러분들이 그 3점짜리 보기 박스 안에 내용들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니까 오늘 배울 내용들 제가 마지막 정리학습을 통해서 포인트까지 잡아드렸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는 2강으로 다시 만나요.